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유튜브 콩앱 그리고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의견 계속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문을 열죠.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국정원이 어제 민주노총 본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고 하는데 어떻게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어떤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조 대표님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서울 민주노총 본부를 비롯해서 전국 10여 곳에서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혐의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국가정보법 위반이었고요. 그래서 국정원과 경찰이 함께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서울 중구에 있는 본부 사무실 또 영등포구에 있었던 전국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광주 기아차 노조, 세월호 제주기업관의 생활공간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동시에 진행을 했고 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진 곳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자기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는데 이제 2016년부터 2019년에 지금 여기에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베트남 등지 등에 가서 북한 공작원들과 이제 접촉을 하고 또 국내의 여러 가지 지하 조직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과 같은 형태를 띤 조직을 만들라는 지령을 받고 진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거 진행됐던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에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따라서 2024년 1월부터 기존에 진행했던 여러 가지 이런 대공 업무들이 경찰로 이관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연기되거나 또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최근 일주일 내에 또 나왔던 이력과 그리고 여러 순방 등을 거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 또 지지율 하락 추세 등등을 이제 무마하거나 혹은 또 이렇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서 강화해 나가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이것이 뭐 사정 당국에 앞으로 또 지속될 우려가 크다라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여러 가지 강력한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야 정치권에서는 시각이 완전히 갈릴 것 같고 국민들의 의견도 또 상반된 의견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수사 방식이라든가 수사의 어떤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보라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우선 조성일 대표님이 브리핑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민주노총 본부에 있는 현직 국장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에서 그럼 북한 공작원과 접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의료노조나 뭐 이런 단위노조원들에 대한 접선 정황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국정원이 수년간 내사를 해왔고 사실 이 정황에 대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국정원에서 그런 내사를 하고 있었고 증거도 있었고 관련해서 이제 수사도 하고 싶어 했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국정원 간부급에서 이거를 수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방관을 해왔다는 지금 오늘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서 근무지와 자택, 차량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압수수색 영장 발부라고 하는 건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증거들이 명확했기 때문에 발부를 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전 민주노총도 어떤 압수수색의 성역이 아니다.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명분은 저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고요. 지금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의견을 좀 같이 하는 집단들이 이게 뭐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그런 노동계를 대공수사로 압박하면서 공안정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노동개혁과 실은 간첩수사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여전히 북한이 이적
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북한과 접선을 해서 어떤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기 위한 이제 그런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진 않지만 네. 이런 행위가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의 수사는 별개 사안인데도 오히려 민주노총이 전 노동개혁을 반대할 명분으로 이걸 공안통치라는 또 프레임을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갖게 되고요. 저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대한민국의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조라면 네. 오히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적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는 태도로 보여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압수수색은 유감이지만 내부에 북한과의 어떤 접선이나 내통 행위가 있었다면 그건 충격적이다. 수사에는 협조하겠으나 진실은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는 그런 입장에 저는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 지금 이 압수수색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이적 행위를 감싸는 듯한 행동을 보여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조 대표님께서는. 네, 국가의 안보나 또 지금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만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야 하는 네. 이제 대구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혐의가 있었고 이것이 입증된다면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들이나 진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보고요. 네. 그러나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여기에 뭐 옹호적인 입장에서 뭐 발언하는 단체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지금 국정원의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명을 내놓고 있는 여러 단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에 대해서 법안 개정을 다시 진행하거나 유보시켜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국민의힘 이제 원내 의원들로부터 지난 며칠 사이에 또 나왔고 네. 공교롭게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민주노총에 대한 지난 여러 가지 뭐 운임제라든지 등등의 사안들을 겪으면서 마치 규탄해야 될 어떤 대상화시키는 국내 정치에서 여러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부의 어떤 친화적이지 않은 발언 혹은 비판적인 성명을 내거나 기조를 띠는 모든 단체들에 대해서도 이제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공안정국의 분위기가 드리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 그것은 현재적인 우려이기도 하지만 우리 역사가 반증해주는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국정원과 관련된 지난 역사들은 일일이 되짚지 않아도 지난 12월 말만 하더라도 국정원 국가 이제 보안법의 피해자였던 분들이 또 관련해서 이제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들 같은 걸 또 내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압수수색을 한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명백백한 증거와 또 이제 혐의들에 대한 입증이 더 높은 수준에서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점적인 논란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개인에 대한 혐의이고 압수수색이었다라고 강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700여 명 정도가 지금 동원됐던 걸로 중구 같은 경우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정동에 있었던 본부 같은 네. 경우에.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아니고 이제 개인 그리고 또 그중에는 전현직 관부들로 알려져 있는데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보여주기로밖에 보일 수 없는 하나의 민주노총 자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는 대규모의 이제 인력이 동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오히려 국민들의 앞서 말씀하신 참여연대 등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의 네.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는 퍼포먼스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압수수색을 한 증거, 거기에서 뭐 밝혀낸 증거나 혐의들이 좀 입증이 돼야 된다라는 지금 네. 이제 얘기를 해 주셨고 두 분 다 그 부분은 이제 공통된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국가보안법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이것의 문제를 끊어내고자 폐지가 논의될 때마다 사실 그 사문화된 법이었다 이런 주장도 있었지만 지금 보면 또 사문화된 법 같지만 또 악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잠시 해보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국가보안법이 과거에 실은 이제
민주화되기 전에 시대 악용됐던 여러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화가 진행된 이후에 예. 또 민주의 정부의 몇 번의 이제 변화를 거치면서 실은 국가보안법의 많은 대부분의 조항은 많이 사실상은 사문화됐지만 그렇죠. 지금 이번 제주 간첩단 사건에 대한 것들이랄지 이런 명백한 이적행위.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그 제주와 경남 창원에서 북한과 접선하는 간첩단의 그 이적행위가 밝혀진 것들은 네. 북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직접 만나고 지령을 받고 또 어떻게 신형으로 뭐 개발된 그런 난수표 같은 것들을 받아들고 대한민국 안에서 음모를 꾀한 사실상 명백한 예. 이적행위잖아요. 그런 이적행위에 대한 위반 행위를 수사하고 걸러내고 처벌하는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법이 이런 행위를 처벌하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지 그 외에 여러 뭐 사상의 표현의 자유랄지 이런 부분까지를 이렇게 과도하게 압박하는 행위로는 이제 쓰이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 법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악용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폐지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과는 조금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께서. 저는 민주화 이후에는 예. 지금 이게 악용된 여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뭐 간첩으로 몰렸던 유효성 씨 사건이라든지 등등의 지난 사건들을 봤을 때에도 뭐 사후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진상 규명들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예. 결과적으로 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된 사람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 때문에 이제 그 국정원법을 개정을 하면서 대공수사권을 이관을 하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했고 그게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 중에 그렇죠.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아주 우리의 뭐 오랜 역사까지 흘러 들어가지 않아도 이제 가장 최근만 하더라도 어떤 우리의 본질적인 정책적인 논의에 어떤 그런 논쟁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예전보다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훨씬 줄었습니다만 이제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 혹은 뭐 카톡을 통해서 뿌려지는 뭐 선거 시절에 혹은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종북좌파라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어떤 타이틀이나 그런 태그 같은 것들이 사실은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붙었고 그래서 그것들이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그런 의혹으로 흘러나오면서 생산적이고 우리가 정치가 더 합의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방향들을 이렇게 차단해왔던 걸림돌 역할을 한 부분도 저는 분명히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공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통과됐던 법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체가 대공수사권을 이제 정말 집행하도록 할 것인가. 그러나 이제까지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흑역사와 정말 어두운 이제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국정원의 시대를 종결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새로운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부합하게 새로운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주체로서 이제 경찰청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을 다시 해내가자라는 이제 목표였기 때문에 네.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 혹은 또 국가보안법의 개정안을 놓고 논의하는 거에 있어서 예를 들면 폐지를 주장하는 다수 혹은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 이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런 법 자체 혹은 이 법이 방지하고자 하고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국익적인 부분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보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고 이제 개인의 양심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모두 주장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마침 대공수사권 얘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뭐 경찰로 넘어갈 예정인 상황인데 이견도 드러나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네, 지금 이견이 있는 건 이제 분명한 사실인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정부 조직의 실은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대체로 과거부터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해왔던 것이 근래였.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료는 영원하지만 여야는 언제든 바뀔 수가 정부가 있죠. 뒤바뀔 수 네. 있고 그거에 따라서 권력이 어쨌든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행정의 지속성이나 용속성을 또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합의를 중시 여겼던 그렇죠. 거죠.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또 거여야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네. 당시에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런 것들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예.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당시에도 이제 국민의힘 보수정당에서는 북한과의 어떤 분단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여러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방첩이랄지 북한의 어떤 내부 정보랄지 이런 것들과의 관련해서는 여러 연결망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예 단절되면서 북한의 정보 수집 능력이 굉장히 약화됐다는 비판 여론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제 어떤 정보 수집에 있어서의 북한과의 정보 수집과 방첩 역할에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에 유예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을 그런 의지를 보수정당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발언이 나왔던 것은 지도부 쪽에서 발언이 나왔던 것은 기존의 입장들을 다시 이제 확인하는 것이고 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금 정부적 차원에서 유예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발언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조 대표님께서 이 대공수사권 문제는? 네, 이 대공수사권 논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여야 국면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제 대통령실이 아무리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한다고 해도 저지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라면 더더욱 어떤 협치할 수 있는 여지에서 정말 이 우리의 미래적인 목표 그리고 현재적인 안위, 국가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이 수사 전문성이 보완되어야 하는 과도기적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국회에서 좀 모색을 하는 게 더 생산적인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앞서서 이제 신보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 간첩단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혐의를 받고 이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과거의 네. 사안이 아니고. 네. 근데 저는 이런 사안들을 볼 때 좀 우려 깊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번에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TV조선이었던가요? 조선일보였던가요? 네.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압수수색 들어갈 때 다른 언론사보다 훨씬 더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마치 이제 그런 압수수색 영장 자체를 또 그 외에 몇몇 언론사들은 그대로 받아 적은 듯한 보도들이 또 흘러나오고 그래서 결국에 이것이 하나의 짜놓은 기획판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재 우리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을 밟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언론이 여론 재판을 너무 내려버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속 보도, 단독 보도라는 타이틀을 갈고 사후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난 굳이 짚자면 이제 조국 사태로 불리웠던 사건들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순간부터는 어디까지가 사실이었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아니었던 부분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어떤 보도 경쟁들이 이루어지거든요. 내용을 쓰고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의혹이고 이것은 검찰의 주장이고 검찰의 주장은 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한쪽 편의 입장이 마치 규명된 사실인 것처럼 보면서 여기에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간첩 단일화라고 규정하는 사회적인 시선과 또 언론의 보도 이런 것들이야말로 앞서 이제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되고 어차피 사문화되어 있다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개인이나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여지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조에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안을 다룰 때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안위라는 중요한 것을 지켜야는 하지만 그 혐의에 지금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결과를
증거라든지 혐의를 좀 지켜보면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대공수 사건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이제 과도기적인 상황에 대한 보완을 결국에 국회에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협치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에 대한 안을 이끌어 나가야지 이런 방식으로 여야가 극명하게 대치되는 형국으로는 그렇죠. 네, 정치적인 정쟁화만 될 뿐이라는 우려가 됩니다. 네. 자, 앞으로도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갈지 지금 이제 뭐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 계속 좀 지켜보면서 언론의 태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도의 방향이라든가 또 그 안에서 무엇을 중시해서 들여다보셔야 될지도 같이 한번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청년들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해요. 은둔하면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는 느끼고는 있었지만 서울만 해도 지금 13만 명이라는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실태 조사를 서울시가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신보라 의원께서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네, 서울시가 지난해 5월부터 서울 거주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5,500명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이제 고립 은둔 청년 실태 조사를 진행을 한 거고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 고립 은둔 청년의 비율이 4.5%로 추정이 됐습니다. 네. 이걸 인구로 이제 확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13만 명에 가까운 수치라는 것이고요. 고립은 이제 정서적 물리적 고립 상태가 6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를 말하고 은둔은 외출이 없는 생활이 6개월 이상 유지되거나 최근 한 달간 구직 활동이 없는 경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 은둔 생활의 계기로는 실직 또는 취업의 어려움이 45%로 가장 많았고요. 심리적 정신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의 어려움이 각각 40%로 뒤를 이었습니다. 은둔 생활 기간은 1년에서 3년이 28.1%로 가장 많았고요. 이번 조사에서는 낭떠러지에 몰린 고립 은둔 청년들의 실체가 또 적나라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의 89.8%가 지난 4주간 취업 활동을 하지 않았고 직장을 줘도 일을 할 수 없다고 답했고요. 그 이유로는 일할 욕구가 없어서가 50.7%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제 학업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응답도 34.6%로 조사가 됐고 지난 2주간 교류한 사람을 묻는 말에 24.1%가 없다. 그러니까 2주간 교류한 사람이 없다는 게 24.1%가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78.2%가 우울 증상을 겪는다고 답했고요. 이 중 20% 정도는 정신건강 관련 약도 복용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이 57%로 가장 많았고요. 취미, 운동 등의 활동이 44%. 그다음에 일자리나 공부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42%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내용을 좀 들여다볼 게 굉장히 많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일단 드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간략하게 먼저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결국 이 영역이야말로 사람밖에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서울시와 강주시 같은 경우에 상징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집계하고 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지자체 어떤 재량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전무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독사 또 논의를 다뤘었잖아요. 한번 했었죠, 네, 저희가. 그래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어떤 생애 주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사회적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유기적인 어떤 조망도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네. 자, 이번 조사에서 지금 앞서 이제 고독사 얘기도 해주셨고 지자체로는 광주와 지금 서울시만이 지금 지원이 있는 거고 그럼 다른 지자체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걸 과연 그럼 지자체 단위에서 문제를 봐야 될지 전국 단위로 봐야 될지도 저희가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에 또 뉴스픽에서 계속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뉴스픽 서울시에서 은둔 고립 청년 실태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같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 대표님께서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보라 의원께도 좀 일단 네. 자료 보신 느낌을 네. 간단하게 좀 여쭤보죠. 뭐. 우선 저는 몇 가지 이제 논란 부분이 네. 있었는데 20대 초에 그러니까 은둔의 어떤 최초 경험이 20대 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은 대부분의 은둔이나 고립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생기는 어떤 어려움으로 많이 또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예. 그게 아니라 학업 중에서도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은둔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걸 또 방증을 해주고 있고 네. 그래서 일자리만 연계해주면 된다는 식의 접근이 또 유효하지 않을 않다라고 수도 하는 걸 알 수 있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업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응답에 35% 가까이가 됐는데 네. 이건 이제 한 번 은둔이나 고립을 경험하면 그것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위험 신호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거라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실태를 좀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지금 이제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뭐 3월 중에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네. 이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는 했는데 이 발표하기 전에 이제 저희도 들여다보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될까. 지금 뭐 한 가지 지적해 주신 거는 취업만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을 것 네. 같다라는 이제 신보라 의원 자료 분석하신 지금 의견인데 두 분의 의견은 좀 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들어보죠.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관련한 은둔 청년들을 위한 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지난해 7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는데 올해는 531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정책적 혜택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우리 사회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한 위험 신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보통 여성가족부에서 가정 아동 청소년 여성과 관련된 의제들을 많이 다뤄왔는데 이제 가정과 관련된 정책들을 다룰 때 결혼하고 아이를 낳도록 하는 이른바 이제 정상가족 중심의 정책 설계들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 인센티브도 다 그런 데 맞추어져 있었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졌고 1인 가구가 단순히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삶의 철학적인 어떤 방향성으로서 예. 앞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결혼할 의지가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 전제로 하고 1인 가구 혹은 1인으로 살아가거나 이제 사회적 교류나 이런 데서 어려움을 겪는 이 모든 것들을 좀 카테고라이징을 좀 섬세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자체별로 어떻게 프로그램들을 개선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앙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저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야말로 사람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마도 20대 초반에 이제 은둔을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몇 다큐들에서 다뤘을 때는 입시에 실패하면서 그래서 사실 이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취업에 실패한 것과 일종의 메커니즘은 다소 유사합니다. 우리 그러네요. 사회에서. 네. 그래서 이제 12년 동안 대학이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입시에 도전을 하는데 입시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재수 삼수를 도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더 나아지지 않았을 때 이제 은둔을 장기로 하게 된다라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유의미한 자산으로 작용을 해왔고 그러나 앞으로 이제 5년, 10년 내에는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시에 실패했거나 취업에 실패했던 분들이 심리적 지원과 대신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사회와 연결시킬 수 있을 그렇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첫 번째로는 심리 지원과 두 번째로는 사회적 자원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킹 이거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실패를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네, 이것도 이 맞습니다. 안에는 사실은 네. 들어가 있는 얘기가 아닐까 그게 가장 싶고요. 큰 전제인 것 같아요. 예, 앞서
이제 실직과 취업의 어려움이 이 계기였다라고 말하는 게 45%. 네. 인간관계나 어떤 심리적 어려움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은둔과 고립을 선택했다는 것도 40%면 네. 굉장히 비등비등하다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네네. 예. 어떻게 보세요? 어떤 부분을 좀 더 지원을 해야 될까요? 저도 비슷한데 첫 번째는 실태 파악을 굉장히 공식화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발굴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 그다음에 세 개째는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 저는 예. 이 세 가지가 우선 중요하다고 보는데 2020년에 이제 청년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종합적인 기반은 정책의 기반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오랜 한 20여 년간 일자리 정책에만 좀 치우쳐 있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다층적인 현실에 주목한 이 세세한 그런 정책적 기반이 좀 많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뭐 영케어러, 운동 고립 청년, 맞아요. 자립 준비 청년 이런 개념이 사실 최근 2, 3년 내에 다 등장한 주목을 받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계도 사실 그 경제인구 활동조사 이런 거 말고는 2017년부터 청년 사회경제 실태 조사가 공식 통계로는 좀 유일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촘촘하게 취약 청년을 기반으로 한 공식 통계로 좀 마련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굴 체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 초반에 운둔을 경험한 청년들이 많다는 거라면 네. 전 지금 20대도 국가 검진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 우울증 관련 정신건강 검사는 20대에 한 번 받을 수 있대요. 예. 그거를 한 번이라고 하는 횟수를 정해두지 말고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죠. 그 정신건강 검사 내에 운동 정서적 고립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연계하는 그렇죠.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건강검진과 더불어서. 네. 그 마지막으로는 그 특성에 주목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운동 생활을 경험한 그런 청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어떤 내방 방문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이제 정서적 특징이 그럴 수 있고 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의 주요 활동 공간이 온라인 앱을 통해서 다가가야 한다 이런 제안을 또 주기도 했거든요. 예. 이런 형태의 전달 체계랄지 또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곰손 카페라고 해가지고 운둔 경력자인 분들이 운영한 이제 카페인데 이제 벽에 구멍을 뚫어놓고 이 손만으로 연결을 해서 커피나 음료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가릴 수 있도록 해서 관계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연결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런 정서적 측면에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확장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 부분은 뭐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좀 계속 들여다보면서 청년 문제는 계속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죠. 네. 자,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